자, 경매 당해도 전세금 지킬 수 있는 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그나마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도 알아두면 좋으니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뭐 저번 영상에서도 찍었지만 1139채 빌라왕 급사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경매 당하면 이게 사실상 내가 그 집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했던 이 전세 사기 이슈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요번에 과거와 다르게 정치권에서 법을 개정한 게 있어요. 옛날에는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했는데 이번에 하나 바꾼 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 라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12월 23일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기에 쓱 들어간 게 하나 있어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 경매로 넘어가면은 전세금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 집에 대출이 있는데 그 대출 뒤로 그 대출보다 나중에 내가 전세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들 다뤄가지고 이제 그 정도는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전히 그걸 몰라가지고 전세 있는 집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다가구 같은 경우 뭐 소위 말하는 원룸 건물 뭐 주인 세대에 대출을 받아놨으니까 뭐 너네 집엔 없어 이런 식으로 막 대충 그냥 막 뭉개가지고 아 그래요? 저는 그냥 뭐 상관없나요? 하고 잘 모르니까 막 당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일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 국세기본법에 보면 제35조에 국세의 우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에 채권 이게 전세입니다.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한다는 게 뭐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게 경매를 당하고 그러면은 국세 같은 것들이 내 임차 보증금, 내 전세 보증금보다 먼저 막 돈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이 경매를 당하면 보통 이 시세보다 싸게 팔리기 때문에 돈이 부족합니다. 나눠줄 돈이 부족한데 다들 빚쟁이들이 줄 서가지고 내 돈 주세요 할 때 자 순서 쓰세요 하면 제가 1등입니다 섰을 때 잠깐만요 하면서 새치기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는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라거나 증여세라거나 종부세 같은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얘네들은 채권이나 보증금보다 우선한다고 또 적혀 있어요. 명확하게. 이 종부세가 막 부과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고 하면은 종부세가 막 나오는데 이게 내가 입주할 때는 종부세가 없었어. 근데 이게 1년마다 부과되니까 내가 살고 있는 와중에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갑자기 이게 경매로 넘어가면은 아니 내가 들어갈 땐 종부세 세금 미납이 없었는데 그 뒤로 갑자기 종부세가 생기면서 잠깐만요 제가 좀 실례하겠습니다 하면서 먼저 빼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속절없이 보증금을 날린단 말이지.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의 취지는 그래도 세금이 먼저다라는 그런 취지로 만든 건데 이게 문제가 우선 두 가지인데 크게 이 경매를 당하기 전에 세금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 계약을 하려고 할 때도 여기 세금 체납한 게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뭐 있다고 하겠어요? 없다고 하겠지? 그럼 뭐 좀 서류 좀 볼 수 있나요? 하면은 그냥 뭐 당신이랑 거래 안 합니다 하고 그냥 보내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세금 체납이라는 게 어찌 보면 개인정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알기가 어렵다는 거. 거기다가 이게 법으로 딱 뭔가 명확한 게 아니고 그냥 판례만 있어가지고 사건에 따라서는 또 명확하게 또 이게 딱 부러지지 않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번에 아예 이슈가 됐으니까 법을 제정해서 명확하게 만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실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이 당해세라고 해서 아까 말한 그 새치기가 가능한 세금들이 적용 예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돼요.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 같은 애들은 임차보증금이 먼저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세금보다 내가 조금 더 빨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새치기 하던 애들을 빼줄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내 보증금을 조금 우선순위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겠죠. 세금분만큼 안 뺏기니까. 자, 그래서 이걸 프로세스로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거 말로 하면 설명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전세 계약을 해요. 내가 뭐 2억에 전세 계약을 했다고 쳐. 근데 그 전세 사기니까 당연히 집주인을 바꾸겠죠. 명의가 바뀌었어. 이제 영식이로 바뀌어. 그러면 나는 그거를 속절없이 모르고 있겠죠. 내가 뭐 맨날 등기부등본을 떼볼 거야 뭐야. 모르지. 근데 이 얘가 작정하고 한 200채 사는 애야. 이제 종부세는 당연히 안 내겠죠. 그럼 종부세가 뭐 예를 들어 20억이야. 20억 나왔어. 그럼 얘는 안 내겠지 당연히.
20억 안 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공매로 갑니다. 뭐 경매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공매로 가고 막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몰랐는데 갑자기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뭐 경매 공매로 막 넘어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기다리면 누군가 뭐 낙찰을 받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런 건은 전세가가 시세보다 훨씬 높아가지고 낙찰이 안 돼요. 그럼 계속 막 하염없이 갑니다. 그럼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낙찰을 받습니다. 나는 전세 계약을 했지만 어느 순간 경매 가가지고 내가 낙찰자가 되어 이 세입자가 낙찰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받으려고 할 때 보면 국세를 선배당을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뭐 국세가 뭐 얼마일지 몰라도 막 돈이 먼저 쭉 빠져나가고 남은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가뜩이나 여기서 이제 마음고생한 것도 있고 이 전세가보다 보통 낮게 낙찰을 받기 때문에 그냥 전세금 주고 집 산 거나 마찬가지니까 비싸게 주고 샀어. 오히려 비싸게 주고 샀는데 국세까지 뜯기고 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더 많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나마 좀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전제 조건은 아까 말한 대로 확정일자를 좀 잘 받아 놓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대출이 있거나 뭐 압류나 가압류 같은 거, 뭐 가등기 뭐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집을 내가 들어가면 그거는 또 완전 별개의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먼저 다 뺏어가기 때문에 이 세금과 상관없이 또 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깨끗한 집에 우선 들어가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해놓는 거다. 요즘에는 뭐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것들도 있어서 뭐 자동으로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잘 챙기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 해놨다면 그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받아가지 않을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다른 전세 사기를 막아주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금에서만, 그러니까 추가 피해를 막아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언제부터 적용이 될까? 23년 4월 1일부터 매각 허가가 되는 거부터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냥 23년 3월 중순 정도부터 낙찰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나마 쉽습니다. 한 3월 중순부터 낙찰되는 경매 물건들은 대부분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받아가지 않겠구나.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전세 살고 있는 분들 중에 뭐 내가 경매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적용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는 빠르면 뭐 6개월보다 적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6개월 이상은 보통 소요가 되거든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려야만 낙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다 적용 대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막아주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걸 보고 또 나 이제 전세 사기 안 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 개정이 된 게 있는데 이 세금 체납이 걱정이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하도 막 세금 때문에 뭐 돈 뜯겼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금 체납이 안 된 집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집주인들이 세금 체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가 당하고 나온다. 이게 너무 걱정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요번에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임차인이 사전에 세금 체납을 알 수 있게 법이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물음표 붙여놓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을 열람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국세에 한해서. 그래서 국세는 세무서 가서 뭐 아마 국세 완납 증명서를 뗄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계약을 한 사람은 세무서 가서 이 집주인 세금 체납한 거 있나요라고 한번 물어보면 거기서 발급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요. 임차보증금 규모가 일정 이하는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세무서에 너무 많이 와서 이걸 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전세금이 뭐 1억 이하는 안 된다거나 뭐 2억 이하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것들은 못 대줘. 우리가 지금 바빠가지고. 다만 뭐 전세 보증금이 좀 크면 너는 좀 많이 떼먹힐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한번 체크해 보라는 식으로 주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계약 이후에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문제죠. 그러니까 사전에 하는 건 맞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확인할 수 있지만 계약을 한 뒤에 확인한다는 게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계약도 하기 전에 그러면 내가 무슨 뭐 국세청 직원도 아니고 계약 관계도 아닌데 그냥 남의 집을 그냥 막 다 떼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라면 뭐 아무나 막 아무 집 가서 101호, 102호, 103호 다 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 계약을 한 사람만 그 계약서를 들고 가서 그걸 증빙으로 해가지고 뗄 수 있는데, 프로세스로 설명을 하는 게 좀 이해가 쉽겠죠? 그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전세 계약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러면은 특약에다가
체납이 없다라고 꼭 이제 적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표준계약서 같은 것들도 뭐 내용이 있지만 이제 집주인이 세금에 대해서는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세금 체납된 게 확인되면 계약을 배액배상해서 물어준다든지 계약을 뭐 종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약을 꼭 걸어 놓으시겠죠, 이제는. 자, 그럼 이제 계약은 했으니까 요 계약서 들고 세무서를 가면 되겠죠. 가가지고 뭐 국세 완납 증명서를 떼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 떼가지고 봤더니 이 주인이 세금 체납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고 세금이 막 체납된 게 있어.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계약을 해지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계약 해지 요청을 하면 나는 계약금 정도만 걸어놓은 상태니까 큰 피해는 막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원래 전세를 뭐 예를 들어 3억짜리를 살려고 했는데 계약금을 3천만 걸었으면 3천 돌려주세요 하는 거죠. 3억을 걸어놓고 돌려주세요랑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내 3천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3천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는 또 이제 소송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거는 뭐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돈을 걸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 너무 행정적으로 너무 과도한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계약금을 뭐 중개사가 들고 있어. 계약금은 중개사가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서류를 떼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 계약금을 뭐 입금하든지 이런 식으로 실무에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일이 수월해지긴 할 것 같은데 또 그런 걸 싫어하는 집주인들도 있고 내가 중개사를 어떻게 빚냐 내 돈 들고 도망가면 어떡하냐 라고 막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요걸로 조금 뭐 다툼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다. 자,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적용을 할 것이냐? 23년 4월 1일 계약서 작성하는 건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안 됩니다. 당장은 안 되고 4월 1일 이후부터 계약하시면 그때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게 전세 사기를 다 막아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축 분양가보다 더 높게 전세를 맞춰가지고 하는 그 전통적인 수법의 전세 사기 있죠. 이것까지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소위 말하는 무피 세팅을 해가지고 신불자, 신용불량자한테 명의를 넘기는 식으로 해서 판매하는 이런 방식을 막아주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세 사기라는 거를 피하시려면 주변 시세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주변 시세가 확인이 되는 집에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보증금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하다면 보증금을 좀 낮추고 월세를 좀 높이시더라도 보증금을 좀 여유치 있게 낮추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오히려 나는 그런 거 싫고 무조건 올 전세 그냥 보증금만 딱 많이 줘라. 나는 뭐 그 월세 받기 싫다. 근데 하필 또 신축이야. 근데 주변 시세가 막 조사가 안 돼. 신축 분양 막 써 있고 뭐 임대 환영, 뭐 분양 환영 막 이렇게 막 플랜카드 걸려 있고 막 그래. 그리고 막 들어가려고 했더니 뭐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에어컨을 달아준다고 하거나 뭐 이런 식의 뭔가 뭐 서비스들이 막 있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왜 이러는 거지? 잘 모르시겠으면 차라리 그냥 월세 집을 가시는 게 괜찮다. 그리고 신축을 너무 바라지 마시고 한 몇 년 된 거, 한 3, 4년 된 거, 뭐 5, 6년 된 것들도 주변에 항상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시세 확인도 좀 되고 그리고 뭐 전월세 시세도 어느 정도 좀 나와 있고 그 중개사 분들도 그냥 단순 중개 거래로 하시기 때문에 뭐 이런 리스크가 한결 줄어드니까 구축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으면은 하여간 보증금을 낮추시면 웬만한 전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예 월세 내느니 차라리 그냥 보증금 많이 걸고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보지 뭐라는 그 욕심 아닌 욕심 때문에 사고도 많이 터진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